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과학 강사 김진욱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의 기초,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생명과학, 즉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과목이. 생물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 있는 거냐?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 자, 저희가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먼저 보면은, 요렇게 갑니다. 즉, 뭐냐면,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요. 뭐냐면, 생물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저희가 시험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해서 설명은 한번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아니고, 그럼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건 당연하게도 생물을 대상으로 공부합니다. 물론 요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물적인 요인도 있고 비생물적인 요인도 있고 그 비생물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저희가 생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환경생태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물, 즉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거나 과학적인 결론을 내거나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화학의 주기율표를 만약에 모르면 화학을 할 수 없는 거죠. 영어의 알파벳을 몰라도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물의 기초라는 표현을 저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 내용은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생물의 기초.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탐구입니다. 생명과학적인 방법.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적 이것을 탐구. 노트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재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문제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근데 노트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권화되어 있는 노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이해하시죠? 물론 이제 책은 그때 참조를 하겠지. 책이 페이지가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을 저희가 반복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강의 노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 일종의 맵을 제가 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뭐냐?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하나를 귀납적 탐구다. 뭐 이걸 귀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연역적 탐구다. 연이라고 적었어요. 연역적 탐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강의 포인트를 이렇게 맞출 겁니다. 이쪽에 귀납적 탐구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절차는 무엇이냐,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사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 굉장히 놀랐어요. 생명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생명과학을 준비하시는 또 학생이고, 그런데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뭐 면역학이라든지 동물생리학, 신경생리학을 잘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일단 기초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개념과 절차, 사례, 그리고 여기에서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서 저희가 그 주목해서 볼 건 뭐냐? 당연히
연역적 탐구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볼 거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별표를 좀 찍어 드리면 개념은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약간 좀 사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출제 가능성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절차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핵심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절차가 있고 여기에서 의외로 중요한 게 사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1962년에 다윈이 1962년이었죠. 다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성 구조를 발견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가 일본의 도쿄대학의 미야모토 신야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존 거든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죠. iPS, 역분화 줄기세포로. 그런 것들은 결국에 과학의 탐구 과정인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공무원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중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가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연역적 탐구 방법의 사례가 아닌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케이스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개념도 중요하고 절차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표 3개를 깔게요. 만약에 이 절차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제가 색깔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탐구 과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학 문제예요. 근데 A는 면역학 문제 텍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A는 실험군이고 B는 대조군이다. 근데 실험군이 뭐고 대조군이 뭔지 몰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 저희가 화학에서 주기율표를 모르면 화학을 못하는 것처럼 이 연역적인 탐구 과정의 절차를 모른다는 건 과학적인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걸 배우는데 그닥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측면과 용어적인 측면에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대조 실험입니다. 대조 실험을 하지 않았다. 대조라고 적은 거예요. 대조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적인 결과의 신뢰도, 타당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탐구 방법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대조 실험 기본이고 대조 실험을 할 때 변인 통제를 하지 않았다. 변인 통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인 통제를 하지 않는 실험으로 과학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과 절차 그리고 여기에서는 은근히 얘는 사례가 좀 중요합니다. 사례 분석에서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 있는데 별표 하나 2개 정도 쓸게요. 뭐냐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의 절차적인 측면이 나와요. 뭐 에이크만의 실험이라든지 뭐 누구의 실험이라든지 실험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끔 순서를 맞추는 문제 혹은 가설 설정의 단계 이런 걸 맞추는 문제 혹은 대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학적인 탐구 설계를 하는 단계 자료 해석을 하는 단계 이런 거는 주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례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물의 기초 첫 번째 파트 우리가 보는 건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역적 탐구가 되지 않으면 과학적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험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볼 겁니다. 대부분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 실험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분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모르면 실험에 대한 정상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명과학의 기초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귀납적인 방법. 자, 귀납적인 방법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깔 좀 바꿔보죠. 자,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하나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자, 뭔가 관찰하는 거야. 그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관찰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엔 관찰 결과를 일반화시킨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노트를 좀 하시고 책에다 노트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별표 하나 치죠. 이유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걸 관찰했죠. 그걸 매번 관찰하다 보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원래 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1580년경에 현미경이 발명되었어요. 현미경이 발명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어떤 구조물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평균 시각,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스케일이 영어가 나왔네.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점은요. 여러분 필통에 보면 자가 있죠. 자에 보면 1cm, 2cm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1mm가 있죠. 밀리메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메다예요. 1mm와 1mm 사이에 한 점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포는 크기가 워낙 작고 큰 것도 있어요. 당연히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포 내부의 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1580년경에 현미경이 발견된 게 아니죠. 발명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1600년대부터 관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식물, 기본적인 구조물들이 뭐냐? 관찰 결과, 동물과 식물, 이런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나중에 저희가 분기분류학을 공부하겠지만 이건 린네가 분류한 거예요. 린네는 두 개, 동물계와 식물계, 두 개, 이게 분류한 거지만 현재는 이게 분류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당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귀납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관찰 결과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 텐데 자 귀납적인 방법 생명현상을 관찰한다. 빨간 펜으로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별표. 자 노트 똑같이 하시고 관찰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방법.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근데 귀납적 탐구 과정의 절차. 저는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뭐,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시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뭐냐. 우리가 아무거나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관찰한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관찰합니까? 아니죠. 뭐냐면,
관찰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요. 물론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토픽이 중요한 거야. 영어 발음이 안 좋아 미안한데 타픽이 중요한 거예요. 토픽. 관찰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관찰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찰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윈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윈. 다윈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윈이 비글호, 이건 배 이름이에요.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는데 이 군도가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섬이 뭐 한 2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지질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군도가 있어요. 작은 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윈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이제 과학을 보는 방식이 다윈이 있던 시대는 1700년대입니다. 요거 이제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윈하고 맨델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맨델이 다윈에게 논문을 보낸 해가 197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윈은 1700년대 정도의 과학자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다윈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분석학적인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방법들이 좀 강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상학적 관점이요.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하냐? 뭐 특별한 도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아무거나 관찰하진 않아요. 관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생물학자들은 소위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 형태학적인 특징들 같은 것들. 그래서 다윈이 이제 이 갈라파고스 군도 옆에다 적을까요? 이 노란 펜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갈라파고스 파예요. 몰라도 관계없어. 파고스 군도 시험에 줄 거야. 다윈이 저 자연 선택설 나올 때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게 뭐 정답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 여행이 아니고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찾게 되었냐면 핀치새라는 새가 있어요. 핀치새. 근데 이 핀치새가 살짝 맞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 용서하시고 이렇게 뭐 새가 생겼겠죠. 날개 있고 다리 있고 핀치새입니다.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핀치새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이걸 색깔 좀 바꾸게 되면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 이사 갔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다윈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를 다니면서 이 핀치새의 형태학적 특징들, 그러니까 모양을 관찰하고 뭐냐면 기록을 했어요. 스케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여기에 요거 빨간 펜으로 갈까요? 요게 이제 부리잖아요. 이 부리의 모양, 형태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형태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형태적 차이가 생겼을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관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자료 수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관찰도 한 거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간 거냐? 다윈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갈라파고스 군도가 섬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가죠. 요건 색깔이 먹이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먹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 불이잖아요.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강 같은 거, 입 같은 거야. 부리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겠냐. 근데 그것은 결국에 누가 선택을 한 거냐? 환경이 선택을 한 것이다. 환경이 선택을 한 것이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 이것은 자연이
선택을 한 것이다. 자연선택설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걸 설명하는 몇 가지,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귀납적인 탐구 과정의 예로 이와 같은 일반화된 결론이 도출되었구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는 절차라고 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 읽어보는 정도로. 왜? 저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취미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험을 가지고 합격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돼요. 짧은 시간 공부해서 빠르게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잖아요. 그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과정 얘기가 끝났고 그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관찰을 하고 그에 대한 일반화, 그렇죠. 일반화 시키는 방법.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색깔 좀 달리 할까?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 시킨다. 요게 핵심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페이지를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한 생명현상의 탐구 사례. 요거는 제가 암기를 좀 시키고 싶은데, 제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 저희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기 중에, 적으세요. 보기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보기 중에 기억이라고 걔를 좀 쓸까요? 잘 지우죠. 자, 보기 중에 만약에 기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기 중에 위에 위에 지문이 있었던 거야. 지문이 있었던 거고, 내 기억은 귀납적 탐구의 예이다. 혹은 뭐 사례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귀납적 탐구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 어떻게 맞춰? 당연히 못 맞추죠. 예,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걸 이제 유형 패턴 넘버 원이라고 할게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인데 제가 유행을 타는 문제, 최근 트렌드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 다음 중, 요걸 색깔 좀 바꿀게요. 여러분이, 초록색 괜찮아요. 아까 봤더니 괜찮더라고. 다음 중,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인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보통 이렇게 출제해요. 모두 고르시오. 적어 놓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게 응용이 됐을 때 또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세 번째, 역시 색깔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적으세요. 다음 중 탐구 방법의 얘가 다음에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다음에 탐구 방법 중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판서하면 필기가 진짜 좋은데 이게 잘 안 먹히네요. 다음에 탐구 방법 중 원래 공무원 문제가 그닥 친절하진 않습니다. 다른 것은 혹은 다른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섞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의 기초인 겁니다. 자, 일단 요걸 전체 다 지우겠습니다. 전체를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 DNA 구조 발견, 이거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는데,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말을 왜 더듬어. 누가 받았냐? 1962년 왓슨과 크릭이, 이 왓슨이에요.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 왓슨과 크릭이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는 DNA가 이와 같이 이걸 저희가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으로 밝혀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명과학도 귀납적인 탐구 방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인포매틱스죠. 생명정보공학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자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이 했는데 당시에 그 알고 있던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사가프의 1962년은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을 받았던 해고 그 전에 194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 연도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 이거 한국사 아니잖아. 역사가. 뭐가 있냐? 사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가프의 법칙. 그 당시에 이 DNA를 구성하는 이 염기의 조성이요. 이거는 이제 분자생물 쪽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가프의 법칙은 결국에 뭐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린 거야. 우리가 화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옆에다 살짝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이런 걸 고리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링 컴파운드라고 얘기하는데 최대한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는 고리가 몇 개 있어요? 이중고리가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중고리가 있고 또 한 개는 자 이와 같이 단일고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이중고리, 단일고리 도대체 얘네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염기.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염기. 이 염기라고 하는 건요. DNA가 갖고 있는 DNA는 들어보셨죠? 옆에다 적으세요. 지금 이거 DNA잖아요. DNA는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DNA 자체로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네, 그렇습니다. DNA는 모든 생명체 그대로 적어주세요. 제 문제 잘 찍어요. 모든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입니다. 별표하세요. DNA이다.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RNA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물질은 나중에 분자생물 파트에서 하겠지만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제가 최대한 전공 용어를 아직 여러분 기초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고르고 있는데 형질 발현이라고 얘기해요. 키라고 하든지 피부색이라고 하든지 머리카락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것들 형태와 성질, 형질 발현. 형질이 발현되기 위해선 단백질이 합성돼야 되고 그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는 유전자가 가져요. 그게 바로 DNA입니다. 이 유전 물질이에요. 근데 유전 물질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자손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유전 물질은 DNA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 문제인데 생명체 유전 물질은 RNA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RNA가 유전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요거는 기억을 합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이다.